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죠. 여론조사계의 스나이퍼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정치분석계의 제갈량 최병천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토론, 월요일 날 이슈가 먼데이. 월요일 날 이슈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도 있었고 이번 네. 주 초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 연속 30대 초반, 즉 횡보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우리 이 대표님의 여기는 견해는 어떠세요? 네, 말씀하신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주 월화수목금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자동답 방식으로 했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주 화수목 자체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이었고요.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네. 갤럽에서는 지난주에 21%로 그렇죠. 낙폭이 좀 큰 것으로 한 3%포인트 빠져서 이제 갤럽 자체적으로는 최저치를 기록했고 네. 리얼미터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간으로는 몇 번 최저치를 기록한 적은 있는데 네. 지금 주간으로는 30%대 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30.6%였습니다. 지난주하고 비슷한 수치였는데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발표된 저희 조사 결과 말고도 네.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던 다른 한 두 곳 정도도 이제 30% 초반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MBS라고 이제 그렇죠. 전국 지표조사, 예, 지표조사. 이것도 이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였고 자체 조사였습니다. 여기서도 1%포인트 오른 29%. 그러니까 네. 대체로 횡보했는데 갤럽 조사는 이제 3%포인트 빠진 최저치. 이게 이제 물론 그럴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최상병 특검 이제 부결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거부권 14번째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보도가 수요일 날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화수목 조사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갤럽의 조사의 특성이 긍정 부정 말고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척도가 네, 그렇죠. 여론사 기관 중엔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라고 하는 거는 긍정 부정 어느 쪽도 아니다 중에 긍정평가 수치만 얘기하는 네. 거라서 조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조금 갤럽 조사가 야박하게 보일 수도 있죠.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도 가장 낮은 곳이 갤럽이었기 네, 때문에 어느 여하튼 쪽도 아니다는 포함을 안 시키는군요. 예, 그거는 이제 중간 척도기 때문에 이제 부정 평가하고 중간 척도는 뺀 긍정 평가만 대통령 네. 지지도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최저치 분위기로 보지는 않는다. 조사기관들 입장에서는. 네. 다만 갤럽이 아무튼 이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조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빨간 신호등은 분명히 켜졌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갤럽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뭐 10%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리얼미터를 비롯해서 다른 조사기관들도 30%였던 것이 20%대로 떨어질 수 있죠. 네. 여하튼 그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탈표가 없어서 비결이 이제 된 부분, 그다음에 거부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파장을 낳으면서 횡보 내지 약간의 하락세 뭐 이 정도로는 좀 경고등이 켜졌다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추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최 소장님은 원인과 여기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제 추세 관련돼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우리 경제 쪽 용어 중에는 V자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일시적인 충격이 왔을 경우, 네. 코로나 충격이라든가 외환위기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다든가 그런 경제 어떤 지표가 될 만한 충격이 오면 확 떨어졌다가 네. 뭐 GDP가 됐건 주가가 됐건 고용률이 됐건 확 떨어졌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그게 회복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은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졌던 쪽은 좀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겼던 쪽은 좀 이제 더 오르고 그래서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지지 선거 패배 이후에 이제 갤럽 기준으로는 한 11%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거는 뭐 그 ARS든 뭐든 간에 대체로 그런 식으로 지금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떨어졌으면 원래는 약간 이제 V자 또는 U자 형태로 올라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는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쭉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졌다가 회복이 어느 정도 돼서 그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L자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고 그럴까요? 네. 그럼 이건 이제 좀 뭔가 국민의힘에 대한 판단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판단과 대통령에 대한 뭐 판단이 다른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제가 좀 상세히 보면은 실제로는 갤럽 같은 경우는 11%포인트가 곧바로 총선 전후에서 떨어졌을 때 네. 나는 보수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20%포인트가 떨어지고 네.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또 2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뭐 진보 보수 중도 뭐 지역별 세대별 중에서도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 지지자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역적으로도 TK나 PK 쪽이 좀 많겠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네. 상대 떨어진 거는 그렇죠. 뭐 여전히 네. 뭐 호남 이런 데보다는 당연히 TK가 네, 지지율이 네. 높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 뭔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수적 색깔이 적어서가 아니라 어떤 역량이나 국정운영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런 의구심이 한동훈 여론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뭔가 보수의 대표 리더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보수의 핵심 유권자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안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 이제 뭐 지푸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안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아무튼 네. 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전이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주 두 주만 보면 이렇게 조사마다 좀 달라요. 네. 그러나 이제 그 트렌드 총선을 전후한 트렌드로 보면 원래 선거 지면은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거든요. 혁신도 없고 좀 뭔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하는 이벤트도 좀 약한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주의에서 빠지고 있고 또 이게 지금 빠진 기대치는 오히려 거꾸로 좀 한동훈에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아무튼 30%대 초반에서 갤럽 수산 20%대 초반까지 내려간 거는 과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괜찮았을 때가 40% 중반에서 50% 나왔었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뭐 지지율을 뭐 최근에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은 대략 한 10%대 후반에서 20% 정도 그렇죠. 나오기 네.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하고 지금 합치면 대략 한 50% 나오는데 네네. 그게 지금 분열이 됐기 때문에 나뉘어진 모양새거든요. 실제 지난 총선 때도 뭐 지지율 격차가 이제 크진 않았습니다만 의석수가 굉장히 많이 국민의힘이 지는 걸로 나왔던 이유는 아무튼 덧셈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뺄셈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좀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또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실리느냐 마느냐. 근데 안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덧셈의 정치보다는 뺄셈의 정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도 좀 한계가 있고 정당 지지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30% 초반에 머물러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의 좀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백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 평가 면에 있어서도 계속 남탓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회복의 기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합의한 그 보수로 보면 아까 50 정도 된다고 뭐 말씀하셨는데 40% 중반에서 이제 많게는 50%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럼 두 분이 우리가 산술적으로 만일 이번에 이제 두 분이 합해서 말하자면 네. 이제 그 포지티브하게 다시 이제 정치 메시지를 두 분이 함께 낸다면은 보수의 총합은 다시 살아올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근데 되는 이제 건가요? 정권 초기에 그런 분위기는 한데 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 한 두 달 전에 계속 정치권 평론가들이 얘기했던 것이 MB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네. 좀 미래의 그 전망적 투표 할 수 있는 분들이 투표 동력을 갖고 당시에 새누리당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뭐 혹은 뭐 오세훈, 홍준표 등등의 이제 광역단체장들의 좀 여러 가지 비판적인 보완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보다는 여전히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고 그립을 꽉 쥐고 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여론조사 갤럽 조사를 얘기합니다. 네. 이게 왜곡됐거나 조작됐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냈던데요. 네.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네. 늘 또 세게 얘기하시죠. 네. 이제 과거에는 홍준표 당시에 미래통합당 대표 시절이었을 겁니다. 한국 갤럽 조사가 워낙 박하게 나오니까 특히 국민의힘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가면서 네. 한국 갤럽 조사에서
특히 박하다 그래서 네. 그때 홍준표 대표하고 그 밑에 있던 참모가 한국 갤럽을 없애겠다라는 좀 심한 표현까지 했었어요. 아, 그래요. 당시에 뭐 어떤 사례까지 들었냐면 정당 지지도 조사할 때 네. 조사 방식이 어떤 곳은 의석 순으로 불러주기도 하고 네. 어떤 곳은 가나다 순으로 불러주기도 하고 네. 어떤 곳은 랜덤하게 불러주기도 네. 하는데 한국 갤럽 조사가 당시에 가나다 순으로 부르는데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지읒이다 보니까 저 뒤였었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이 반대에서도 이제 지읒이라든지 아니면 히읗으로 시작하는 정당을 먼저 불러 50% 섞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혹은 뭐 그걸 또 랜덤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다지 조사기관들 입장에서는 큰 사안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홍준표 대표 당시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뭐래도 좀 꼬투리를 잡고 싶은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가령 응답률 갖고도 이번에 이제 15% 이하면 15%를 제시했다라고 이하는 뭐 발표하면 안 된다. 근데 네. 지금 모든 조사기관들의 응답률이 1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조사를 발표하지 말라는 이제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네. 이건 좀 너무 이제 심한 표현이시고 10% 미만이면 조작 가능성도 있다는데 네. 어떤 근거가 있냐 했더니 본인의 경험. 사실 국회의원분들이 가끔 저랑 통화할 때도 여론 조작을 해준다고 제안하는 회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네. 저보고 해줄 수 없냐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요청을 하시냐도 어디는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디냐고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런 제안을 받으신 아주 과거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출범한 게 이제 2014년 정도부터인데 사실 한 지난 8년에서 10년 정도 전부터는 많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언제든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기관들이 함부로 이렇게 조작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준표 시장의 좀 정무적인 어떤 발언이 아닌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뭐 저도 그런 그렇게 이해를 예. 했었습니다. 최 소장님께 이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유승민 의원은 지금 이렇게 횡보가 지속되고 아까 말씀드린 L자형 구조로 간다 보면 정권에 이제 빨간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면은 뭐 여권에서 빨간불처럼 받아들이게 되나요?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연찬에 가가지고 네. 이제 그 건배도 하시고 이제 술도 한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단일 대우도 강조하시고 그러셨는데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저는 두 가지 방식의 양상이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는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전망적 투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투표죠. 네. 후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돌파 가능한 선거가 있고 뭐 진보든 보수든 네. 간에 또 하나는 진영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치르는 대선이 있어요. 그게 노무현 정부 말기.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의 선거. 완전히 무너졌을 때 치른 선거. 그리고 네. 그 진영이 초토화된 거에 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제가 보기에 정당 지지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당 지지율이 완전히 그러면 앉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들이 약간 희망사항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좀 이대로 계속 더 하시면 약간 진영이 초토화될 수 있겠다. 그런 게 약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측 기대치에.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개헌도 되고 뭐 무슨 약간 조기도 되고 조기 대선도 되고 그런 가능성 이게 뭐 어떤 공격용을 떠나서 그런 기대가 이렇게 우리 뭐 기자 사회든 어디 만나면 그런 기대가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선거에서 졌으면 뭔가 이렇게 약간 납작 엎드리고 뭐 죄송하다 그러고 또 근데 초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대독 사과라든가 뭐 내지는 비공식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그 기자간담회도 하셨지만 뭐 그냥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간단한 멘트 정도의 어떤 사과 표현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하고 네. 등등이어서 하나는 뭔가 이렇게 쇄신 네. 또 하나는 어떤 이제 통합 어떤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또 하나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사태 이후로 지지율이 10% 중후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아주 많은 거를 친서민 중도실용 행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것도 최초로 한 데가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국정 기조를 식으로 완전히 바꿨죠. 집권 여당은 정책을 매개로 쇄신할 생각을 해야 돼요. 역대 우리나라에서 어느 보수 정부나 뭐 그게 이제 뭐 노태우 정부든 뭐든 간에 박근혜 정부든 정책을 매개로 어떤 국민들로 약간 박수 받는 개혁 정책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집권 여당은 이 정책을 관장하는 게 집권 여당의 개념적 정의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무적으로 야당과의 티격태격에만 너무 역점을 두기보다는 그거는 그거대로 해결하더라도 특검 문제에 대한 일단락과
어떤 정책을 매결하면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기획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완전히 국정기조를 바꿔라. 그런 지금 제안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떤 이제 정책으로 승부해라. 야당 그렇죠. 야당에서 이제 뭐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의 기조를 바꾸라고 야당은 요구하는 거고 그거는 그것들 일단락을 져야죠 뭔가. 네, 그걸 그렇죠. 뭐 대선 때까지 영원히 연장할 수 없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그냥 그건 앞으로 패스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거부권 행사 약간 변형해서 또 발의하고 또 발의하면은 대선 핵심 의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것들을 어떻게 털지를 한번 정리해야 되고 그거와 별도로 그걸 터는 기획과 함께 어떤 개혁 정책. 개혁 정책으로 그러니까 승부해라. 거기서 개혁 정책도 그냥 아무튼 중도가 보기에 박수 받는 정책. 네. 뭐 이게 이제 진보는 좀 뭐 나중 문제를 하더라도 일종의 국민들 51% 이상한테 박수 받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없어 보인다. 네. 자, 또 다음 이슈입니다. 때 아닌 기내식 비용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이 셀프 초청으로 논란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요게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여당이 오늘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를 했나요? 하게 되나요? 아직 안 했나요? 윤석열 의원이 한다고 했죠. 네. 네네. 자, 어떤 의혹들을 검증하겠다는 건지 요걸 좀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네 가지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도 네. 방문 관련해서 이제 직권남용 배임 의혹. 두 번째는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경호원의 수영 강습 의혹. 그리고 단골 디자이너의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등등이 이제 있는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이제 최상병 특검 물타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방탄용 특검 제안이다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6,292만 원 체감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매우 큰 금액의 기내식 비용이고 네. 1인당으로 따지면 40여만 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은 지금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의해서 반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네. 설명 부분을 못 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민주당 관계자분들께서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혹은 중도층에서 보수 성향의 분들한테는 이제 파급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특검 법안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것 같고 이제 당권에 도전하실 분이기 때문에 당 그 고정 지지층을 상대로 당원 지지율이나 아니면 민심 지지율에 아직까지는 윤상현 의원이 인지도는 높은 분이긴 합니다만 당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인지도는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거론됐던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좀 선수는 높지만 존재감. 네,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당 대표로서의 인지도는 좀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기 위한 그래서 했다. 예. 본인은 친윤은 아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여러 사석에서 윤상현 의원이 본인은 굉장히 친윤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하고도 후보 시절에 네. 뭐 한잔 하시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근데 지금은 약간은 이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본인도 얘기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친윤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아닌가 여러 가지 전략이 깔려 있겠죠. 최 소장님께 이제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쟁점은 두 가지 같거든요. 첫 번째는 과연 이제 이것을 자연스럽게 초청장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옆구리를 찔러서 받아낸 것이냐가 첫째 하나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수행원과 도종환 장관의 단장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과도한 경비가 왜 투입됐을까 이렇게 말하자면 6천만 원이 넘는 그런 기내식 그러니까 왕복 항공에 딱 두 번 하는 건데 너무 비싸지 않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민감한 사안인데 민주당의 반응이 약간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 것이어서 혹시 여기 분리대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약간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합리적 대응 입장은 이제 약간 무시에 가깝다고 하는 게 실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과도한 경비 문제를 좀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봤는데요. 네. 이게 6,290만 원을 하면은 이제 일부 시청자분들은 김정숙 여사가 6,290만 원어치를 이제 쓴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참석한 사람이 36명이었고 4일에 걸친 거였고 그리고 그 한 3-4번에 걸쳐서 기내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 출처가 주로 다 어떤 방식이냐면 배현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처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여당의 부처에게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당시에 이제 자료를 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1인당으로 하면 금액이 한 40 몇만 원이에요. 식비로 쓴 게.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기사 쓰기는 뭐 1인당 식비 40 몇만 원 지출 쓰기는 약간 보수 언론 입장에서 약간 좀 모양새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등 뭐 6천 몇만 원 뭐 식비 지급. 그러면 야, 이 사람은 뭐 6천 몇만 원어치를 뭐 먹었단 말이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평균보다 좀 더 썼을 수도 있고 더 썼을 수도 있어요. 네. 평균보다는 이제 더 썼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저도 이제 국회 보좌관에서 자료 요청을 해봤지만 네. 여기에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등은 안 나와 있는 네. 거예요. 그냥 그 자료 요청할 때는 이게 어떤 통으로 요청해서 그냥 통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아주 세부 내역은 빠져 있다. 그렇죠. 그냥 식비 관련 6천 얼마. 근데 그냥 그거를 순수 다 먹은 거로만 쓴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40만 원 정도가 조금 넘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저는 보수 언론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공격이 최소한의 방어라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라든가 디올백 논란이 있으니까 이걸 막 부각하는 거거든요. 이 막 부각하면 제 생각에 국민의힘이 디올백을 방어하려고 이걸 하네? 라고 해서 이 설령 밝혀진다 한들 이 자체가 소소한 일이고 네. 뭐 5만 원 10만 원 더 쓴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서 결국 저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슈를 실은 국민의힘이 본의 아니게 강화시켜준다. 프레임이라고 그러나요 보통. 프레이밍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뭐 만약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그러면 물론 뭐 똑같진 않지만 그래 그러면 같이 특검하자 둘 다. 그냥 동시 특검하자라고 말할 것 같아 저 같으면. 동시 특검.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이 나와요. 지금 오늘 아침 윤건영 의원이 기내식 특검은 방탄용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기내식도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 그것도 공개하자. 이렇게 맞불을 놓는 것 같아요. 특검으로. 아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기하는 거에는 어떤 게 전제가 깔려 있냐면 그 뭔가 인도 여행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인도 정부에다가 막 그냥 여행 못해서 약간 뭐 한 사람처럼 인도 정부한테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 안 가도 되는 인도를 갔다라는 게 전제돼 있는 네. 거잖아요. 이 자체가.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식비도 과도하게 막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호화롭게 했다는 건데 뭔가 이렇게 디테일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무슨 뭐 인도 여행 못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사비로 하거나 등등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닌 걸로 밝혀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건데 네.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사실관계를. 그래서 이걸로 하는 게 저는 과연 국민의힘이나 이런 게 그 유리한 건지. 네. 그리고 이게 정말 막 엄청 심각해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둘 다 까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같이 하자고 말할 수도 있을 것 아까 같다. 윤건영 의원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제들이 제가 보기엔 좀 약간 과한 전제가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 소장님, 근데 네. 이 대표님, 근데 이게 전직 영부인까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전현직 다 하자는 얘기인데 네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뭐 바람직하진 않죠. 네. 국민들 지금 민생 이제 여러 가지 뭐 현안 법안들 폐기됐던 것들 다시 좀 빨리 발의해서 처리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전현직 이제 여사님들의 이런 비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다는 거는 어느 국민들이 뭐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 이제 정략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윤상현 의원이 이제 당권 도전하는 측면에서 네네. 이제 당심을 좀 사고자 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굉장히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또 입증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고 네네. 그리고 여당에서 특검 이제 제안하는 경우는 굉장히 또 드문 경우잖아요. 네. 현 정권에서 지금 검찰 인사권도 다 갖고 있는 측면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날선 비판하는 네, 거죠. 네, 네. 개인적으로 윤상현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사실 뭐 가까운 사이일 겁니다. 이제 다른 친윤 핵관이라고 했던 분들보다는 훨씬 소통을 많이 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굉장히 냉혹한 비판을 한 거는 어떤 당권 도전에 대한 정략적인 어떤 제안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대통령 특별기를 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 수행원 특별 수행원 네. 자격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호기에는 공식 수행원과 특별 수행원이 타는데 근데 여사가 네. 과연 이게 특별 수행원의 자격이 맞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별 수행원인 거하고 아니면 이제 직접 초대를 받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문체부 장관이 오히려 수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하고 부가 지금 바뀐 측면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여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뭐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다음 네, 주제로 그 가보겠습니다. 다음엔 그 민주당에서 요새 좀 미묘한 기류가 있는 게 종부세 폐지잖아요. 최 소장님도 원래 민주당의 네. 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네. 원래 이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거고 민주당이 서민 대중의 정당이라고 하면서 이제 꺼내든 건데 이걸 약간 바꾸자고는 기류. 이게 어떻게 좀 근데 대통령실은 화답하고 또 우리 여당도 화답하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이 기류 끌고 갈 걸로 봅니까? 현재 지금 지난주 이제 말에 그 윤석열 대통령실 쪽에서 이제 아예 폐지하자 그러면 네. 해가지고 이제 정부 쪽에다가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뭔가 안을 마련해봐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직전에는 실제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정책위원에게 완화 방안 정도 폐지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 네. 종부세를 비롯한 어떤 완화 방안을 좀 모색해봐라라는 이제 지시를 했다는 게 이제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은 이 21대 국회 그러니까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말에 핵심 쟁점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의 연금 개혁안을 받는다고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 언론을 비롯한 일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주장에서 나름 일리가 있는데 왜 정부가 좀 소극적이냐라고 이제 좀 비판적인 논조로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설로 한 적도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덧붙여진 게 연금 개혁안이랑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종부세 완화를 일가불주택은 네. 좀 거기는 제외시키자 아예.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고 이제 고민정 의원 아예 폐지를 하자. 이런 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 언론이 좀 키워준 측면도 있어요. 네. 두 가지 섞어가지고 연금 개혁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종부세까지 섞어가지고. 묶어서. 네. 그래서 야, 민주당이 오히려 좀 약간 여당스럽다 네. 이런 류의 기사가 이제 많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실은 그거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디 모 언론사에 가서 얘기한 거였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 거였고 고민정 의원도 이제 모 언론사랑 인터뷰하면서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당 차원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이슈를 이제 그 종부세가 실은 한강벨트 인근은 다 종부세고 그렇죠. 서울 지역 내채당 한 채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지역 아파트 내채당 한 채가 종부세 대상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강벨트 인근에서 이번에 지역구 선거를 치러본 의원들은 다 그 얘기를 뭐 정말 약간 네. 못이 바뀌도록이라 할까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뭐 고민정 의원 이번에 박성준 의원 이해식 의원 등등이 이제 약간 뭐 성향을 약간 떠나서 친명 비명을 떠나서 다 이제 그런 걸 접하셨을 텐데 당에서 아마 과하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평소 성향이 뭐든가 무관하게 다만 이제 폐지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중간 어디에서 모색하는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 세게 나오니까 좀 약간 속도 조절은 하자.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산에게 유리한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약간 숨고르기 또는 약간 이제 속도 조절 또는 시간 조절이라 그럴까요? 그런 형태로 지금 들어가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간다고 봤을 때 이 이슈는 꼭 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는 이슈잖아요. 그러면 좀 나갈 수 지금 이제 민주당이 호흡을 조절하면서 또 하나 이제 나왔던 중요한 뉴스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식 제안해서 조세 관련된 TF를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조세 정책 전체를 네, 한번 조세 정책에 대한 네. 여기서는 이제 상속세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는 지금 논란되고 있는 금투세 문제라든가 네네.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설계해보자. 왜냐하면 이제 상속세 문제는 실은 기업 밸류업까지 포함해서 여기저기 좀 걸쳐있는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마도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네. 이런 걸 하나의 카드로 이제 뭔가 약간 중도 확장 카드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럴 수 네.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바람직한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이제 그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뜬금없는 축하난 또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보낸 난을 뭐 일부 의원은 그거 버립니다라고 스티커 같이 붙여가지고 내놨더라고요. 네. 거부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행위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우리나라의 그 국가 원수가 보낸 건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과연 폐기 처리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 대표 네.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당원만 보는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거기에 응원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여론조사기관 대표로서 이제 제 개인적인 사감을 잘 표현을 안 하는 편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인물이 공적인 또 인물한테 그렇죠. 보낸 네. 어떤
그 예의를 갖춘 선물인데 사실 김혜자 선생님이 옛날에 책 쓴 거 있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근데 네. 이 난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국회의원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개인 윤석열이 뭐 개인 누구 뭐 홍길동 정치인 네, 하는 게 네,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난을 보냈는데 받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걸 이제 뭐 메모까지 해서 그래서 내놓고 버리겠다. 그걸 또 뭐 여러분이 경쟁적으로 또 SNS에 올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정치 선진화법이 있는데 좀 정치 선진화에 가까운 또 SNS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좀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좀 표현이 아니 그리고 것 같다.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네. 좀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당원들을 바라보는 정치 물론 바람직한데 당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의원분들이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 때가 요즘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뭐 네.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저한테 굉장히 악플 다는 분들도 계실 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모플보다는 악플이 나니까. 근데 최 소장님. 네. 근데 그 천하람 그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니 정말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한다면 뭐 조국 대표나 조국 의원이나 보내고 싶었겠느냐. 하지만 이렇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이제 자기는 안에 물까지 주고 이제 가꾸는 모습 보이는데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죠. 사실 조국 혁신당의 일부 의원도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야권의 대응은 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들이 시정연설을 하거나 뭐 5분 발언을 하거나 이제 대정부 질의 같은 걸 할 때 붙이는 수식어 같은 게 있어요. 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뭐 그 존경하는 뭐 등등 이런 수식어를 붙인 것처럼 존경하는 뭐 선배 동료 의원 그렇죠. 여러분이라는 걸 붙이거든요. 관용구처럼 붙이죠 네. 사실. 관용구처럼 붙이거든요. 네. 그거는 뭐 옛날 노회찬 의원이 됐건 심상정 의원이 됐건 뭐 진보정당 의원들도 뭐 거의 예외 없이 다 붙였던 네.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거로는 뭐 보수정당, 진보정당 막 정치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면 그 관용구를 왜 붙였겠냐는 거예요. 네. 어떤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우리가 존중이고 실은 그 존중이라는 것도 관용구를 붙이다 보면 또 존중하는 마음도 좀 생기기도 해요. 마음이 좀 덜 있다가도. 근데 저는 거꾸로 이런 걸 왜 할까 생각을 하면 원래 정치의 본령은 차별화는 불가피한 거고 정치에서 그러라고 있는 게 정책을 가지고 차별화라는 거예요. 뭔가 국민들한테 정책으로. 네. 야 당신들은 민생을 안 챙기는데 나는 민생을 챙긴다. 당신들은 뭐 안보에 뭔가 좀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는 안보를 챙긴다. 당신들은 뭐 해병대에 무관심한데 우리는 해병대에 뭐 더 한다. 이런 정책으로 차별화해가지고 어필하면 되는데 네.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 가난함의 어떤 반증 같은 거다. 그래서 뭔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박수 받고 칭찬 받고 그런 걸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이거는 가장 저렴한 정치의 어떤 뭔가 티는 내야 되겠고, 네. 티는 내야 되겠고,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상대방 싫어하는 것도 이제 어떤 그 악마화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 네. 근데 그럴 역량이 딸리니까 이런 아주 좀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저렴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정책 때문에 저급한 정치가 생산된다. 그런 거죠. 그런 정책적 내공이 너무 가난한 거죠.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하나 이제 마지막에 여쭤보는 게 지금 그 좀 전에 SNS 말씀하셨는데 천하람 의원이 이제 난에 물졌다가 SNS에 악플 세례가 그렇게 달렸답니다. 천하람 의원이 그 악플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왜요? 아니 무풀보다 악플 낫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도 뭐 책 같은 걸 내면서 문자 폭탄 10만 통 받아보는 게 꿈인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날라오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 제가 아는 천하람 의원은 이렇게 개수 보면서 이렇게 그 개수에 비례해서 그 흐뭇함의 정도가 좀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그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 결국은 악플 세례도 그것은 세례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감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하기도 하고 뭐 한국 정치 지형은 기본적인 지형을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요. 천하람 의원도. 의원은 뭐 이제 초선이긴 합니다만 재선급 초선 같아요. 재선급 초선. 워낙 이제 내공이 쌓인 네. 당신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네. 당대표는 예전에 네. 마삼중이라고 3번 그렇죠. 당선된 예, 것 같은 예. 뭐 그런 느낌의 정치인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부고 빼고는 뭐 다 웬만한 언론 보도를 환영한다라는 정치인들의 얘기에 맞아요. 뭐 아주 적극적으로 예. 어울리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천하람 의원은 이게 중도가 보기에 또는 국민 대부분이 보기에는 잘한 걸로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맞아요. 잘한 걸로 칭찬받는 네. 거에 악플 달리면 그거야말로 그것처럼 흐뭇한 게 없는 거죠. 그래요? 남는 장사였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가 먼데이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